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탑재한 위성 13기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주 탑재 위성과는 첫 교신도 이루어졌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엄청난 굉음과 불꽃을 내뿜으며 까만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위성 13개를 실은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륙 2분 2초 만에 고도 65km에 도달해 1단 로켓 분리에 성공한 데 이어 페어링 분리와 2단 로켓 분리도 해냈습니다. 목표 고도인 600km에서 13개의 위성을 모두 분리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의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 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위성의 주요 임무는 지구 오로라 관측입니다. 특히 오로라가 잘 보이는 최적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고비도 있었습니다. 당초 새벽 0시 55분으로 발사 시각을 확정했지만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18분 미뤄졌습니다. 엄베리컬 타워는 총 4개의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주환경 관측부터 항암제 연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큐브 위성 12기도 20초 간격으로 2개씩 모두 사출됐는데 이들의 교신 성공 여부는 오늘 낮 12시쯤 발표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이번 4차 누리호 발사는 최초로 민간 기업이 독자 기술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첫 야간 발사였다는 것도 지난 3차례 발사와 달랐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해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첫 민간 주도 발사체란 점이 주목받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앞으로 우주는 그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이라든가 또 신소재, 또 AI, 또 통신 이런 그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누리호 1, 2, 3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을 총괄해 왔는데 지난 7월 개발 기술을 이전받아 단 한 번 만에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우주산업이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내후년 6차 발사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 범위는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차까지의 발사 계획입니다. 누리호가 야간에 발사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는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지구 오로라 관측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중형급 위성이 탑재된 것도 최초였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주도 상용화 우주 개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4번째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들으시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뿌듯해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 민간 기업이 제작 총괄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성공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의 추세가 이제 뉴스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예. 관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이양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그렇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예. 사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도 이렇게 민간이 이제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고도화되었고 이만큼 성숙했다라는 걸 세계 시장에 보여주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산업,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간이 이런 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더 만든다든가 네. 코스트를 다운시켜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든가 좀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개발을 주도했었던 황우현 단장님이랑 인터뷰했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라고 했더니 예.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벅차오는 게 있었냐면 예.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봐야죠. 그 다음 거를 만들어야죠 하거든요. 그렇게 예.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해갖고 정말 잘 만드는 것들은 이제 관주도하게 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잘한다라고 이제 이원화돼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세계적인 좀 추세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나사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는 나사가 고객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고 이 정도의 페이로드를 어디로 쏴주기를 예. 바라. 이런 로켓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사실 그걸 스페이스X에서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좀 커다란 네. 거시적인 무언가 계획을 짜고 이것을 수송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누리호 네 번째 발사는 이제 처음으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는데 이전에는 낮에나 뭐 저녁 시간에 좀 이른 저녁에 발사가 됐었거든요. 왜 한밤중에 이렇게 발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발사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발사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페이로드, 거기에 어떤 고객이 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실려 있었던 가장 주가 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위성 3호의 경우에는 예. 오로라 관측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예. 출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쏘아야지만 반드시 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배달이 가능한 거죠. 네. 그것에 맞춰서 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또 세계에서 이제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쏴줄 수 있고 저녁에도 밤에도 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면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13기도 좀 살펴볼게요.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차 발사 때 위성 8기가 탑재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5기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발전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발사체의 성능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제 스펙상의 발사체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뭐 추진력이 높아졌냐 그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의 어떤 그 성능들은 정해져 있는데 네. 문제는 뭐 몇 톤 트럭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실는 건 또 별개인 겁니다. 네. 최적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500kg 정도의 페이로드를 이제 올려보는 걸 해봤는데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실어볼까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열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발사해서 이제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무게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예.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최적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저것을 한번 해본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사체의 어떤 성능보다도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검증하는 용도로서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누리호에 탑재됐던 위성 13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보세요? 특이해요. 네. 보통은 뭐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과학기술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우주 탐사를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위성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중력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합성하는 단백질이 항암제의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요? 우주 공간에서 항암제를 예. 만드는 어떤 그런 의약품을 만들 때도 거기서 조립하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우주 쓰레기
네. 정말 그 위성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네, 그렇죠.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방식도 거기서 시도가 됐고요. 또 어떤 위성의 경우에는 2대가 올라가서 이게 분리했다가 합쳐졌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위성들을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그런 위성을 넘어서서 진짜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다양하게 한국의 어떤 위성 산업의 생태계가 이 정도 다양성이 확보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음에 이제 누리호 발사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 누리호 발사가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성공을 한다면 한국 우주 산업 발전을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1차 발사 때 이제 부분 성공이었고 2, 3, 4차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성은 어디든 거의 정말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성을 실어달라고 할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많이 쌓여 있어요. 헤리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라는 것을 하려면 4차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의 횟수를 좀 늘리게 되고 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 복잡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잠재적인 고객에게 우리는 정말 맞춤형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우주 산업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더 크게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해야 될까요? 일단 신뢰할 만한 발사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세계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중에 하나는 결국에 코스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의 이제 발사할 때 그 비용에 비해서 킬로그램당 올리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들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신뢰도뿐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사용 로켓이 필요하거든요. 재사용.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실제로 차세대 발사체로는 재사용 로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성공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만든 우주선 타고 화성, 달에 갈 수 있는 날 언제쯤 올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소식 접하시면서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이미 계획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가 아니고요.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달에 우리의 착륙선을 언제 내보내 보낼 것인가도 있고요. 실제로 화성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미 프로젝트가 다 짜여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에 착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생각보다 빠르게 화성에 직접 우리 탐사선이 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민간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상용화는 이제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위성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민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항상 이 기술은 좀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세계 종합 기업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 했었지만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같이 계속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씩 같이 조율하면서 가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좀 어른의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부상자와 실종자가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라 기자, 진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푸 코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2,0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에 3개 동 불길은 통제가 됐지만 나머지 4개 동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상자 중 위중한 이들이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장에는 900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건물이 밀집이 된 데다 30층이 넘는 고층 구조여서 진화와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콩 당국은 주민들을 버스로 대피시켰고 800여 명이 인근 학교 건물 등에 임시 수용돼 있습니다. 당국은 최고 등급인 5급 화재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재가 난 아파트는 노후돼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설치된 외벽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현지 주민의 주장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이어서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고층 아파트를 뒤덮고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불은 아파트 외벽 촘촘하게 설치된 비계와 안전망을 타고 순식간에 옮겨 붙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42년 된 노후 건물에 2년 넘게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콩 건설 현장에선 대나무 비계가 흔히 이용되는데 홍콩 정부가 올해 초 안전 문제로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를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비계와 안전망 등 보수 장비를 타고 순식간에 타올랐고 아파트 간 간격이 좁아 옆 건물로도 쉽게 번졌습니다. Besides,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일부 주민들은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홍콩 당국은 화재 최고 등급인 5급 경보를 발령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콩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현장 검증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데 백대우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대우 기자, 자세한 사건 경위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6일 오후 2시 20분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대략 3시간 전쯤인데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걸어서 2분 거리로 대각선으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 대원 2명은 용의자와 총격을 벌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들도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문을 닫은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플로리다로 이동해 머무르던 중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주방위군을 총으로 쏜 짐승들은 모두 중태에 빠졌고 현재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과 사법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아직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 강압 수사를 규탄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 의원은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염치가 없다며 위헌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온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상에도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 요구를 받는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과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순방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특정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물론이고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첫 번째 업무 지시를 할 사안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7박 10일간의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향한 이 대통령은 반나절 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귀국 후 첫 업무 지시였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발언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위가 사법 모독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등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새끼 욕이 아니죠, 사실은요.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경찰은 대통령 지시 1시간 만에 법정 내 소란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결단코 찬성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 청사에 들어섭니다.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방조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돼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5분간 최후 진술에서 계엄 소식을 듣고 한순간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충격을 받았다며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자 중 결심 공판까지 열린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형은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좀 지시를 하시면서 출근을 하시게 된 건지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자,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대다수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바로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관련 재판입니다. 네. 본류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신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다,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그 이재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못 오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들이 반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발한 게 이제 재판부를 못 오간 거죠. 그런데 그럼 재판부의 이 모독을 한 정도로 이렇게 한 행동들이 과연 정당했느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국민 참여 재판 하는데 거기 나오는 국민들이 5일밖에 못 나오잖아요. 다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5일밖에 못 나오는데 증인을 64명을 신청한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재판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6명만 채택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집단으로 반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꼭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법률가인 검사들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발했다는 거는 최근에 있어서 재판부를 못 오가는 이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같은 이런 문화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제대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날짜를 정확히 짚지 못한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부터 이 주장을 했지만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이렇게 3개의 날짜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20개가 넘는 날짜를 투망식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심 마지막에 와서 특정했던 날짜가 5월 29일인데 이제 와서는 또 5월 17일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투망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약 40여 명 되고 그래서 전체 신청한 증인이 64명이라는 것인데 예. 그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어 술파티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저 사건에서 검찰이 입증 기회를 박탈당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보듯이 1심이 무죄라는 이유로 항소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검사들이 저렇게 기피 신청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집단 퇴정을 한 게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기피 신청을 하면은 퇴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 관례라는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이 형사소송법 22조를 보면은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는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되는 것이니까 사실 법정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은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했다고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과거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내사를 받고 있던 회사에 관해서 지검장에게 이 회사 잘 되게 해달라라고
있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감찰 지시하는 것도 결국 특정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을 살살 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임 후에 사법 리스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허용돼 왔던 재판 방해 행위, 최근에 불거진 이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문란 행위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취해져야 될 조치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이 방청객이든 누구든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재판 지휘에 다 따라야 됩니다. 지금 검찰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특정 사건에 지금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이지 사건 내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퇴정을 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자꾸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퇴정하는 것도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필요한 조치이고 적절한 지시였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집단 퇴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감찰 지시가 없었고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집단 퇴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정에서의 재판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여러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변호인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지시이지 이걸 특정 사건에 이 방점을 찍어서 분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에선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다툼이에요. 싸우는 거라고요. 그럼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당사자나 변호인이 나 이런 재판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정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절하지 않죠. 근데 예컨대 이화영 씨 재판 경우에도 부인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재판정인데 검찰이 그렇게 퇴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예외적인 건가?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도 총장을 통해서만 일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외관을 작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절대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본인과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문제는 당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연어회유 사건은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역사에 아주 중대한 오명을 씌우는 우리나라 검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충실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이게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1호 지시였어요. 순방 귀국 후 1호 지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변호사 행동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변호하는 사건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재판정 가가지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그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까지 대통령이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직접 말씀을 갖다 하셔야 되나?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삼권 분립이 훼손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정에서 소란 일으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특판
특별재판부 만드는 게 더 삼권 분립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정에서 저런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신 주는 게 그게 삼권 분립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아예 법원 행정처까지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요만한 사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저는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정말 가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일단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뭐 구속수사가 됐든 불구속수사가 됐든 어쨌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 개업날 이 의원총회 장소를 3회나 변경한 것들 그 외에 좀 수상적인 내용들이 진실로 드러나서 유죄로 판명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정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민주당의 생각을 했을 땐 그동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명과 오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정말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을 어떻게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에 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실제로 일군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계엄을 함께 막았던 정당입니다. 정당 해산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위헌정당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계속 위헌정당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치 본인들만 비상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을 독점하고 상징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을 보면서 그제서야 안도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계엄의 밤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또 밤에 숲에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고요. 두 번째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고 그다음에 위증죄가 있고 공용서류 손상죄가 있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가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있는데 이렇게 혐의가 많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높아진 거 아니냐 구형량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3차 재판에서 그때가 이제 10월 20일이었는데 재판부가 그 권고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권고했냐면은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소장이 변경이 됐냐면 그 전까지는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했을 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공소장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은석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요.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에서 30년까지 징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센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징역 15년 구형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그 구형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특검팀은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45년 전 내란 관련 판례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뭐 예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형이고요. 예. 위증죄도 있습니다. 5년 이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7년 이하, 공용서류 손상 7년 이하, 또 이렇게 하필 경합된 범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15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거로 봤는데요. 일단 아마 이 검찰은 과거 사건의 여러 기준들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7년에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의 판결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변명은 통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당시 97년 사건에서도 신군부의 이 사령관들이나 일부 이 피고인들이 그런 주장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반대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어제 인용한 것처럼 그 남의 힘을 빌려서 소임을 회피하려는 이 변명은 하급 관료들이 하는 것이지 책임이 중요한 사람은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 통할 수 없다.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까지를 고려하면 15년은 좀 다소 적어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결단코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최후 진술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예. 절망이 사무친다. 그리고 충격받았다. 이런 건데 절망에 사무치고 충격받았다는 사람의 CCTV 보니까 웃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단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쨌든 사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뭐 국무위원 소집한 것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또 거짓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재판부가 평가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요. 두 가지 점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택적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기소 죄명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중에 우두머리 방조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주석서를 보면 형법 87조에는 방조범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원래 여럿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도우면은 주요 임무 종사, 주요 임무 종사자를 도우면은 부하 수행 이런 식으로 다 등급을 나눠 놓은 것이지 그 내부자들끼리는 별도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법리 구성이 좀 무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법원이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를 인정한다고서는 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의 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사령관들이라든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중한가 이런 부분도 법원이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품을 노리고 중소기업 대표를 살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달 넘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미행하고 시신유기를 위해 냉동 탑차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얼굴을 때립니다. 피해 남성이 도망치자 둔기를 꺼내들고 쫓아갑니다. 급기야 머리를 내리칩니다.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이곳에서 폭행을 당하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가해자인 중국에서 귀화한 38살 남성은 이튿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한 결과 남성은 금품을 노리고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노려
들어서 이게 폭행했다 이렇게만 알고 사촌인 중국인 남성과 함께 3개월간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는가 하면 시신을 유기할 냉동 탑차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압하고 납치하여 차량을 이용해 야산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금품을 강취하고 안매장하려는 범행이었습니다. 금은방 사장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마취죄와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당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 소식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불로 현재까지 적어도 44명이 숨지고 27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서 피해 규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라 기자, 그동안 사망자가 늘었는데요. 새롭게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콩 당국은 조금 전 아파트 화재 사망자 수가 36명에서 4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여전히 2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푸 코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2천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에 이 3개 동 불길은 통제가 됐지만 나머지 4개 동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부상자 중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 적지 않고 또 실종자 대부분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장에는 900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물이 밀집된 데다 30층이 넘는 고층 구조여서 진화와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콩 당국은 주민들을 버스로 대피시켰고 800여 명이 인근 학교 건물 등에 임시 수용돼 있습니다. 당국은 최고 등급인 5급 화재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요. 명절을 맞은 백악관에서 재치 있는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백악관의 오랜 전통입니다. 바로 칠면조 사면식인데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를 운명이던 칠면조 2마리를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사면해주면서 올해만큼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입니다. 사면된 칠면조는 이후 농장이나 보호센터로 옮겨져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행사 자체로는 다소 가벼운 행사지만 대통령의 성향이나 유머 감각, 그의 사회 분위기가 드러나는 정치적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멘트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마리 칠면조에게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이라 선언하며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전임 행정부의 사면식을 농담으로 비틀며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갈등과 현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칠면조 사면식만큼은 해마다 미국인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상이지만 이렇게 잠깐 웃고 갈 수 있는 여유 가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퇴근길 무렵 점차 그칠 텐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전국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어제 고미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5.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예상됩니다. 비바람이 몰고 온 찬 공기로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